지지 세력만 잘 결집을 해서 빡빡 우기면 끝까지 내가 감옥에서도 풀려나고 뭐 이제 이럴 수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해도 불복할 겁니다. 좀 더 큰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성채경화 기자처럼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분들은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출퇴근할 때. 조심해서 다니도록. 예, 후드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얼굴 가리고 다녀야 되나요? 네, 정치 막전 막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일주일 동안 사상 처음으로 생겨난 일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그다음에 법원 폭동 이런 일들이 차례대로 일어나는데요. 일단 구속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발생 47일 만에 지난 19일이었죠.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처음인데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5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다. 이런 기록이 남겨졌는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일 새벽에 구속됐죠. 옛날 얘기부터 조금만 해볼까요? 네.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됐죠? 자일구혁명으로 하야에서 하와이에서 들어가셨죠.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총에 맞아서 네.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비극이죠. 또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은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는데 나중에 이제 5.18 특별법 제정되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 때 감옥에 갔죠. 그래서 네. 이제 내란죄로 이 형사처벌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금방 사면해서 풀어주는 바람에 뭐 정의가 실현되지는 않았죠. 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대로 처벌했으면 이번에 쿠데타 안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죠. 네. 또 이명박 대통령 구속됐죠. 네.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고 뭐 거의 지금 탄핵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이제 보수 대통령들은 다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괜찮지 않았느냐 네. 했더니 그분은 원래 보수가 아니고 민주당이었다가 보수하고 손을 잡은 거라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이른바 보수 세력에서 또 대통령을 과연 할 수 있을지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지 네. 참 이른바 보수 세력 전체가 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좀 차이가 나기는 해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분들은 독재자였다고 봐야 되고요. 네.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분들은 보수 정도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도 아니에요. 네. 극우. 극우. 보수하고 극우가 다릅니다. 보수는 보수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체제를 인정하는 건데요. 극우는 그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네. 보수는 지키는 거고 극우는 무너뜨리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뭐 이런 얘기하고 또 뭐 지금도 계속 뭔가 선동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분이 참 큰일 날 사람이다. 이거 뭐 잘라내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요 며칠 동안 참 굉장히 착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있었구나. 좀 참담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 구속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 차은경 부장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인 사유 뭐라고 보신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한 45분 동안 본인이 왜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변론을 쭉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차은경 판사가 딱 하나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입법 기구가 구체적으로 뭐냐,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 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 이걸 물어봤다는 건데, 이 비상입법 기구 관련 질문을 한 이유 뭐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형법의 내란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네. 국헌 문란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게 이제 목적범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처벌할 수 있는 건데 당신 이번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서를 보니까 네. 최상목 부총리한테 준 문서에 들어가 있죠. 그런 내용이 국회 예산 다 끊어라. 네. 비상입법기구 뭐 대책 세우라 뭐 이런 얘기. 당신이 그 국헌 문란 목적 아니야? 이렇게 핵심을 찌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답변을 아예 잘 기억이 안 난다. 내가 했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했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아주 비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버버버한 겁니다. 그걸 네. 여기서 난 모른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증거가 너무 확실히 다 드러나 있고 네. 내가 했다 그러면 뭐 내가 내란 목적성이 목적범이다라고 입증이 인정을 하는 되니까. 거고 네. 그러니까 피해간 거죠.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구속 사유는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쓰긴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결국 내란죄로 나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이게 목적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형법에 보면 국헌 문란의 정의에 보면 목적이 한 번 더 나와요. 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해놓고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를 기능을 멈추게 하려고 했죠. 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고 또 예산을 다 끊으라고 했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고 했고 여기에 정확히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내란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번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이제 구속된 뒤에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히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자들을 달래는 차원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관저에서부터 끊임없이 메시지를 계속 내왔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이 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오히려 지지자들한테 어떤 폭력을 조장한 게 아니냐, 뭐 선동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거를 좀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이제 구속된 뒤에는 조용히 그냥 수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좀 약간 미안하다는 듯한 뭐 이런 메시지를 냈었죠. 그런데 이게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소환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뭐 거부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좀 뻔뻔해지는 염치가 없어지는 이런 장면이고 오늘 지금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일 때 용산에 행정관했던 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네.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지지자들 집결해라. 아, 그 지금 안국동 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도 지금 서부지법 사태 비슷한 게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저는 트럼프 그렇게 보세요. 따라기라고 봅니다. 네. 이게 불법이 확실한데 그래도 지지 세력만 잘 결집을 해서 빡빡 우기면 끝까지 이렇게 우기면 내가 감옥에서도 풀려나고 뭐 이제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트럼프라는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다시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심리적으로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게 뭔가 일이 잘못되면 이거 뭐 내 탓이요 이렇게는 잘 안 됩니다. 네. 그게 얼마나 안 되면은 그 가톨릭에서 미사할 때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하는데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잘못을 남한테 떠넘기는 것. 이게 이제 어떤 심리적인 방어 기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를 좀 심리적으로 보호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선에 진리가 없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가 다치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이번에 부정선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가 틀릴 리가 없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산 쇠고기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드시면 됩니다.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 일국의 대통령이 장사꾼처럼 얘기했다가 이제 난리가 났죠. 막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그렇죠. 2008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박산성 쌓고 그 대통령 그 청와대 관저 뒤쪽을 뭐라 그러죠? 북악산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 올라가서 이제 아침 이슬 노래 소리 듣고 굉장히 처량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청와대 비서관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이 저 촛불 저 다 돈인데 저거 종북 주사파에서 대고 있는 거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네. 귀가 번쩍 뜨인 거죠.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가 잘못했을 리가 없어. 나 이명박이 나처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인데 잘못할 리가 없지. 그때부터 이제 이 보수 중에서도 아주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이른바 종북 주사파에 대한 사냥을 시작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귀를 번쩍 뜨이게 한 이제 그 부분이 이번 이 모든 사태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굉장히 진심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믿고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야죠. 믿고 있다. 그걸 부정선거 음모론을 만든 사람들은 장사 속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그걸 자꾸 얘기하면 돈이 되니까. 근데 그걸 본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에 맞다. 저게 진실이다. 이제 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 사람들하고 논쟁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뭐 감싸려고 하는 분들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 부정선거 음모론 진짜라고 믿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웬만해서는 그 긍정을 잘 못할 겁니다. 믿기가 또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좀 합리적인 사람, 네. 뭐 멀쩡한 사람이라면 믿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분들이 한 많게 한 20%까지 잡을 수 있을 그래도 거예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정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은 좀 중증이다. 중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내란 사태 터지기 전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내란 사태가 터지자마자 좀 김건희 여사 문제는 상대적으로 물밑으로 좀 가라앉았죠. 그런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은 김건희 여사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일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가짜 인생,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고 벌도 안 받은 자, 검사 남편 앞세워 뭔 짓을 했는지 모를 자, 체포하고 수사받게 해야 하는 시점에 밥을 못 먹어 걱정이라고 진짜 뭐 역겹다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16일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을 가면 윤석열 부부 반려견 토리는 내가 입양해서 잘 키우겠다. 김 여사는 무조건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뭐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서 이 김 여사를 향한 공세를 민주당에서 앞으로 더 강화할 거라고 보시는지 뭐 민주당 내부 분위기 이런 거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네. 이를테면 관성의 법칙. 그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격하던 그 탄력에 의해서 계속 공격하는 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좀 이거 민주당 야당에서 조심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신중론이 좀 있습니다. 저도 신중론이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좀 이렇게 일종의 그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였고요. 뭐 국민 밉상 네. 뭐 이제 이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네. 같지 계엄, 않습니까? 뭐 내란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죠. 또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해요. 계엄 선포되는 당일까지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직전까지도 몰랐던 것 같다. 이걸 알았으면 김건희 여사는 말렸을 거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확인이 나중에 필요하고요. 네. 저도 인간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그동안은 김건희 여사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네. 좀 남편을 끌고 다니는 윤석열은 약간 불쌍한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괴물이었고 네. 뭐 김건희 여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노래 중에 철없는 아내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래요? 네. 이 철없는 아내가 잘못인지 아니면 철없는 아내를 보호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괴물 같은 남편이 잘못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고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 한 100배쯤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까지 뭐 많이 강조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어차피 이 수사기관 또는 특검법이 통과되면은 뭐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법 처리,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순리에 따라 가게 돼 있는데 그걸 구태여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김건희 여사 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정서도 민주당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법원 폭동 사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에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강성 지지자 한 1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흥분을 해서 뭐 법원 외벽, 정문, 유리창 다 깨부수고 진입해서 폭동을 벌였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자, 일단 뭐 경찰 발표한 거 보니까 현장에서 한 90명 체포했고 그중에 66명,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막 난동을 부린 게 아니라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실 어디야? 방 찾아내서 그 방을 이제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재산상 피해 규모를 보니까 한 6, 7억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동안 뭐 유력 정치인에 대한 판결, 뭐 구속영장 청구 뭐 하고 뭐 발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법원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난동을 피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법원을 습격한 사태의 원인 뭐라고 보고 계세요? 글쎄 현장에서 흥분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다 뭐 이런 우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아니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조직적 배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네. 근데 이 조직적 배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체포되고 영장 신청된 상태에서 진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당사자들이. 네, 이른바 이번에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네.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아직은 좀 이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법원 안에까지 들어가서 판사를 어떻게 좀 해치려고 했던 네.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 이게 바로 극우 세력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체제를 부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믿고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부인하고 이게 이제 바로 체제 부정하는 극우 세력이고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해도 불복할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 지금도 계속 안으로 들어가다 체포되고 있는데 결정이 나오면 좀 더 큰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예, 굉장히 좀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좀 걱정스러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한겨레 신문도 이제 서부 지방법원하고 가깝기 때문에 네. 그날 셔터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외부 사람들이 밀고 들어올까 봐. 네. 뭐 다행히 우리 신문사 안에까지 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좀 경계를 늦출 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무서워요. 그리고 뭐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단수하라 한결에 이런 지시까지 내렸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뒤로 또 타겟팅을 뭐 여기에 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성채경화 기자처럼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분들은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출퇴근할 때. 조심해서 다니도록 예, 하겠습니다. 후드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다니. 얼굴 가리고 다녀야 되나요? 예, 약간 그 안전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유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이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혹은 이제 탄핵 심판에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거든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네, 부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지금 이 판사, 그러니까 법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체제의 수호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사실은 가장 보수적입니다. 네. 집단 전체로 보면. 근데 이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극성 지지자들을 보고 일제히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관 회의를 했어요. 네.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가지고. 긴급 회의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법관 회의가 그런 일로 열리는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뭐 판결과 관련한 것 또는 법원 내부에 뭐 판사들의 뭐 서명 사태 이런 거 있을 때 회의를 한 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의 침탈에 의해서
법원이 폭동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대법관이 처음 열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어쨌든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시도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군요. 예,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 교과서에 나오는 맞는 얘기고요. 이 법관들 입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결코 유리할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들도 좀 엄중하게 사법부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분들 중에 이제 현장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가려야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보다 저는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조직적 배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가려내서 말 그대로 그 무관용에 따라서 철저히 밝혀내지 않으면 네.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팬덤 정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팬덤 정치가 이제 진영 간의 극한 대립을 부추긴다 이런 비판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 정치인 같은 경우 특히 대선 주자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 없으면은 사실 대선 주자가 되기도 요새는 좀 쉽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팬덤이라는 게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팬덤이 맹목적으로 한 지지자를 굉장히 따르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다른 경쟁자한테는 배타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부분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과거에도 뭐 삼김 시대 이런 때도 과거 대통령들도 사실은 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팬들이 활동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 정치 그리고 팬덤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전제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법원에 난입하고 부정선거론을 믿고 이 사람들이 팬덤일까요? 저는 팬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팬덤이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예, 이분들은 체제를 부정하는 그냥 극우 세력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뭔가 대한민국 체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때로 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팬덤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아무튼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린다면 삼김 시대에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때는 팬덤이란 말 자체가 없었고요. 지지자들이 정치인을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실제로 지지자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사랑받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우리 영삼이 이렇게 불렀어요. 네, 친근하게 뭐 다가오는 그렇습니다. 의미죠. 부산에 가면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해도 뭐 우리 선생님이 하신 일이니까 동의했고 또 김영삼 대통령은 뭐 삼당 합당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도 우리 영삼이가 대통령 한번 해야지 그래서 다 용서해주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문재인 이 시대로 와서는 정치인하고 팬덤이 좀 대등한 관계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재명 대표 때부터는 주도권이 팬덤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도 약간 자기 팬덤을 약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내 대형 사고로 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치 팬덤 아닙니다. 아니다. 그냥 극우 세력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개헌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에 여권에서는 이제 개헌론 얘기가 나왔어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자들이랑 만나서 얘기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의도 일각에서는 이제 여권에서 이렇게 개헌론을 띄우는 게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개헌 카드를 던져서 전국을 돌파해 보려는 목적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권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개헌이 언급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좀 선을 긋고 있는데 중진이나 아니면 원로들 사이에서는 개헌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그러니까 사선 의원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개헌론의 필요성을 언급해서 시선을 이끌었고 그다음에 지난 14일에는 원로들이죠. 정대철 헌정회장, 그다음에 김진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원로 모임에서 개헌 논의를 빨리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한용 기자께서 보시기에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으니까 권력 분산형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에 동의하시는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 답변을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짧은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당연히 필요하죠. 내란 사태 끝낸 다음에 해야죠. 네. 지금 내란 진행 중이죠. 지금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개헌을 하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네. 내란 사태 정식 해놓고 나서 이제 곧장 개헌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하는 분들은 좀 뭔가 이 핀트가 안 맞는 얘기예요. 올바른 얘기라도 그걸 언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네. 지금 개헌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 될 것 같네. 그건 안 되지. 그 얘기를 이제 지금 개헌부터 하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말도 안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 끝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제대로 하려면 개헌 임기 단축하고 개헌 제의하고 야당하고 권력을 좀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주 여러 차례 칼럼하고 막전 맞고 했었는데 네. 저만 쓴 게 아니에요. 여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콧방귀도 안 껴놓고 지금 이 쿠데타 해놓고 나서 무슨 개헌을 하자고요? 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양심이 없는 겁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네.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속 지금 막 선동하고 뭐 이러고 있고 나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겨서 내 대통령으로 지금 돌아오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개헌 얘기를 하자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또 권영세 위원장도 개헌 특위를 국민의힘에 만든 건 맞는데 어제인가 기자들하고 아마 비공개 오찬 하는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물어본 모양이에요. 네. 개헌 특위 만드신다면서요. 그랬더니 그게 만들긴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개헌 얘기를 하면 한가해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국민의힘에서 개헌 특위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 있는 또 극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야지 무슨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버리는 거야 당신들? 그러면 헌법재판소 파면될 걸로 보고 그런 뭐 개헌해서 빨리 하자는 거면 그렇게 보는군요. 당신들 이거 안 되겠네. 이런 나쁜 권영세 너 옛날에 중국 대사도 했지. 너 중국하고 가깝지. 실제로 그런 이런 나오나요? 걸 퍼붓고 있어요. 그렇군요. 엄청나게. 네. 그래서 이제 권영세 위원장이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주중대사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개헌특위는 띄워도 지금 이 극우 세력의 뒷덜미에 잡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동력 자체가 그러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야가 다 없는 거예요. 네. 그건 지금 이걸 이재명 대표가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지금 이 내란 사태를 먼저 종식시키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지금 개헌하자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개헌 사태 종식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이후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개헌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조기 대선에서 대선 주자들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될 겁니다. 네. 어차피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책임도 좀 있으니 그럼 개헌을 좀 하자. 또 언제 어떻게 하자. 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또 탄핵당해서 쫓겨났는데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 사실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1년 정도 줄이고 개헌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4년 중임제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곧장
여야 또 뭐 무소속도 있을 수 있겠죠.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네. 모두 다 개헌을 공약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조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네. 개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 보시기엔 개헌을 하면 만약에 뭐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미국이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도 4년 중임제를 해야 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걸 2026년 지방선거하고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이 일정하고 이제 어떻게 잘 맞추느냐. 국민투표 일정을. 그렇습니다. 실제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 임기 4년하고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 이 임기를 맞춰야 되는 하고 시기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네. 이런 좀 약간 쉽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내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파괴 사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내란이라는 거는 아까도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범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확신범이에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또 뭐 대충 용서하면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 우리가 사면했다가 이번에 쿠데타 맞았듯이 이 다음에 또 쿠데타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보수 세력으로부터 좀 떼내야 돼요. 보수하고 극우를 분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체제 유지를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하는 보수 세력 합리적 보수 세력을 우리가 잘 육성을 해야 되는 거죠. 체제를 부정하고 흔드는 극우 세력을 떼내지 않으면 보수 세력 전체가 지금 망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떼내야 한다, 제거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그 상황이 좀 복잡하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모두 좀 아직은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